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자 청와대 불자회장을 역임했던 하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AI 불교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큰 행사 주제가 있는데 제가 그 정도로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높지는 않지만 나름 또 많은 스님들, 우리 총무원장 스님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좀 고민해보는 부분들 함께 해서 인공지능이 불교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봤고, 또 인공지능과 어떤 불교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기술인지, 그리고 앞서서 어떤 역사, 문명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이 문명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되는 건가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반대말은 자연지능입니다. 원래 자연계에 존재했던 지능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지능 행동일 텐데 생명체들마다 지능의 수준이 좀 다르죠. 사람이 가장 뛰어난 지능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세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연지능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될 텐데 특히 인류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면 원래 자연계에 존재했던 지능이 아니라 자연지능을 본떠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여 주로 사람이 생존활동을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태스크 혹은 즉 어떤 임무 혹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혹은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들이 어떤 이해 방식이라든가 혹은 감정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사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인공지능이 감정과 의식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라는 게 조금 더 학계의 정설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습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자연지능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책임을 보면 인공지능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틀렸다고 포맷을 시키겠어요? 삭제를 시키겠어요? 그죠? 아니면 전기를 끊어버리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본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이 기본이긴 하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고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최근의 생성형 AI를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하드웨어, 컴퓨팅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사용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UX 그리고 그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프롬프트 거기에 대해 인공지능 혼자서 모든 것들 다 처리하다 보면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도구라든가 검색을 붙였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함을 있게 만든 주요 요소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 혹은 알고리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어디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기술입니다. 구글에서 2017년에 처음 공개를 했고 오늘날 이 똑똑한 생성형 AI의 가장 기저가 되는 구조 혹은 알고리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 법칙은 한마디로 규모를 키웠더니 또 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규모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저 구조를 얼마만큼 크게 키울 거냐 사람으로 치면 내 용량 비슷한 거고요. 데이터의 양의 규모도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사람이 책 한 권 읽었을 때와 책 수만 권을 읽었을 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책을 수만 권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 용량이 작으면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내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경험이 적고 책을 적게 읽으면 지능이 똑똑하게 힘들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모델의 크기를 크게 키우고 데이터의 양을 엄청 늘리면 자연스럽게 그걸
공부를 시키는데 전기를 써서 연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행렬 곱하기, 우리 수학 시간 때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행렬 곱하기 행렬 연산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행렬 곱하기 행렬 연산을 엄청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GPU라고 하는 하드웨어. 그래서 GPU가 엄청 비쌉니다. 한 장에 최소 5천만 원, 최신 제품은 한 장에 8천만 원. 장만 그렇고요. 서버 단위로 바꾸면 장당 평균 1억이 넘어갑니다. 비싸지만 하죠. 그래서 규모를 키웠더니 똑똑해졌다. 요걸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똑똑해지는 거는 똑똑해지는 건데 이제 똑똑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얼마만큼 더 편하게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거,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비스화로 넘어가려면 크기만 했다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열심히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최근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트랜스포머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근데 그걸 엄청 키웠더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똑똑해졌다. 요게 크게 두 키워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AI 시대 경쟁력을 결정할 3대 요소는 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앞서서 스케일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게 사실 메모리입니다. GPU에 많은 GPU를 써야 되는데 그 GPU에 메모리가 다 탑재되고 엄청난 양의 모델을 키우는데 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도 메모리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데서 추상화를 시켜서 학습을 제대로 하게 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누가 많이 갖고 왔느냐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역시 데이터겠죠.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메모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이 작년 10월에 방문했을 때 같이 확인했는데 자기도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싱귤러리티 이제 메모리. 싱귤러리티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특이점. 근데 그 특이점을 만들고 결정한 건 사실 메모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존 인공지능, 그 똑똑한 챗GPT 같은 기술을 있게 만든 건 메모리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치솟고 매출 엄청 늘고 영업이익도 엄청 늘고 하는 이유는 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그 기업이 혹은 그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싱귤러리티는 모든 나라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그걸 갖게 만드는 원동력은 메모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능력을 결정하는 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냐입니다. 수학책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수학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못하게 되겠죠. 비슷합니다. 정말 차별화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으면 정말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지능체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발전 측면이라든가 송전, 배전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토큰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개념. 모든 인공지능들은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 단위로 토큰 단위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은 사진이 들어오면 사진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사진을 조각조각 냅니다. 조각조각 낸 사진 조각 하나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명령을 하면 말로 명령을 해도 잘 알아듣고 실행을 하죠. 그 사람의 목소리의 음파를 20ms, 30ms 조각조각 낸 것이 토큰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글 조각 하나하나들을 토큰으로 정의를 합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짧게 쪼갤 수도 있고 혹은 단어 하나가 토큰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어도 마찬가지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잘게 쪼개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보다 잘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자주 쓰이는 단어는 단어 하나가 토큰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통째로 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잘게 쪼개서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이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영상을 만들던 로봇에게 명령을 하던 저런 토큰들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어 붙여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다, 뭘 만들어내다. 기본 단위가 토큰이고, 이 토큰은 지능을 담고 있는 조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최근에 젠슨왕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는 앞으로 AI 팩토리를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냈고, 한국을 그 파트너로 잡았는데, AI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중요한 게 되겠죠. 왜 젠슨왕이, 엔비디아 대표 젠슨왕이 AI 팩토리를 강조했는가? 과거에는 공장에 로봇을 깔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 자체가 똑똑해지는 걸 AI 팩토리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젠슨왕이 얘기한 건 이 개념이 아닙니다. 팩토리는 공장이죠. AI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신발 공장은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죠. AI 팩토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토큰 팩토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 공장에서는 지능이 담긴 토큰을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저 지능 토큰들은 어디에 쓰이냐? 사람들이 글 쓸 때 쓰고, 사람들이 사진을 만들 때 쓰고,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조선소에서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미세 용접을 할 때 해야 하는, 실행하는 명령들을 담고 있는 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들처럼 부지가 있고 전기가 들어가고 용소가 들어가고 원재료가 들어가면 그걸로 신발을 만들던, 그죠? 반도체를 만들던 할 텐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원재료로 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가 들어가면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제품으로 뱉어내는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저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가 선진국으로 치고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능 생산국 혹은 지능 수출국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사실상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갈 건데, 그 로봇들이 똑똑하게 일할 거냐 혹은 덜 똑똑하게 일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어떤 지능을 쓸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토큰 공장 혹은 AI 공장의 생산 설비가 데이터 센터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껍데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의 설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인재도 많고, 그리고 기업들도 많으니 수도권에 제발 데이터 센터 공장 좀 짓게 해주세요, 지능 공장 좀 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지능 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공장,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한 인공지능이 공장이나 혹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서비스들에 활용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저지연은 수도권에서, 즉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의 거리가 멀어서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게 큰일 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지연시가 느리면 오른쪽으로 행동을 빨리 틀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연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는 것들은 수도권에 지능 공장이 좀 위치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지능 공장들은 사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에서 10MW 이하로 잡아둔 거예요.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이미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기에 대규모의 전기를 쓰는 지능 공장들이 들어갔다가는 훨씬 더 많은 송전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 송전선들이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갈 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해서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소규모지만 수도권이 제공하는 지능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을 짓고, 그리고 대규모의 지능 공장은 그 지역의 산업에 맞는
그 지역 산업의 데이터는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지능 공장을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는 게 꼭 지역 균형 발전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지능 공장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은 왼쪽에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의 것들 모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라서 전력이나 용수 그리고 냉각이라든가 폐열, 냉각수를 재활용을 어디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왼쪽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오른쪽을 조금 간과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 투자하고 짓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 손님들은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 다 글로벌 빅테크가 써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기도 좀 싸게 해주세요, 부지도 좀 싸게 해주세요, 용수도 좀 싸게 해주세요, 규제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요가 100% 글로벌 빅테크를만을 위해서 제공을 하면 전기를 싸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전기세에서 일부를 덜어가지고 어떻게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다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초기 수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로지 글로벌 빅테크가 써줄 거니 데이터 센터를 짓게 해주세요만 해서는 우리나라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공장 설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나 지능 공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체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 수요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수요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라든가 물류, 유통, 항만, 의료,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이런 산업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능 그 산업에 필요한 지능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으로 함께 만들어야 저 지능들을 수출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가치가 남기도 한다. 그래서 요걸 함께 챙기는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냥 드립다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부가가치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능 생산국, 지능 수출국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능 조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토큰 공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토큰이 다 같은 토큰이 아닙니다. 글을 담고 있는 토큰도 있고 사진을 담고 있는 토큰도 있고 영상을 담고 있는 토큰도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가격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토큰 공장은 저 부가가치 공장을 만들 거냐 똑같은 전기, 용수, 부재를 쓰는데 아니면 훨씬 더 비용은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를 갖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 공장을 만들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 다양한 산업들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 저런 토큰 공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전략을 사례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향성이고 그것이 토큰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토큰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학이랑도 직결되는 거고 투자 비용 대비 얼마만큼 수익과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발전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성장시킬 수 있느냐 관점에서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똑같은 데이터 센터라고 해도 공조나 냉각시설, 건설시설을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구동하는 클라우드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최적화를 잘 하느냐 최근의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훨씬 더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적게 들어가게 하는 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사실은 글로벌 빅테크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들은 엄청 잘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저 영역이 앞으로 AI 시대에 지능 수출국, 지능 생산국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저기 소유를 높여야 되고 여기 또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용자권으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챗봇은 물어보면 답만 해주지만 에이전트는 뭔가를 시키면 혼자서 계획도 세우고 도구도 찾아서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그걸 실행까지 해주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토큰을 다 써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100토큰이면 그 100토큰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1000토큰, 10,000토큰 쓰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다만 그 에이전트가 매우 똑똑하면 중간 과정을 1000토큰만 쓰면 되는데 이 에이전트가 조금 덜 똑똑하면 중간 과정에서 10,000토큰을 쌓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큰은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 효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는 비용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에서 자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써서 개발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다가 요즘은 거의 사람이 짜는 코드보다 인공지능이 짜는 코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바뀐 게 그냥 많이 쓰지 말고 토큰 좀 아껴가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의 경쟁력은 똑같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누가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임무를 완수하느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혹은 산업 영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 지능을 수입해서 쓰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제조산업 현장에서 다른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능 자체를 수출할 수 있고 지능을 만들려는 공장 전체 패키지를 수출할 수도 있고 그 지능 공장을 운영하는 전력 설비까지 발전소까지 포함해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 새로운 수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글로벌 선도 고부가가치 지능 수출국으로 가는 길이고 저 길로 가면은 AI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냥 데이터 센터만 많이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엄청 똑똑해져서 이제 어지간한 사람보다 코드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GPT 5.6 시리즈나 미토스, 페이블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데 이 미국 정부도 그렇고 더욱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건 이 인공지능들이 코드만 잘 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개발자도 모르는 취약점을 엄청 빨리 잘 찾아내더라는 거죠. 개발자도 모르니까 방어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AI에게 맡겼으니까 다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국방 시스템, 공공 시스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일 난 거죠. 이 미토스 정도 되는 AI를 적국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요거 함부로 다른 나라가 썼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당연히 국가 안보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미국만 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문샷 AI라고 하는 중국 신흥 AI 4대 천왕 기업이 있습니다. 미니맥스와 즈프 그리고 딥시크 이런 기업들과 함께 하는 기업인데요. 4대 천왕인데 거기서 발표한 키미 K3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매개매수 2조 8천억 개 공개했더니 GPT 5.6 제일 좋은 녀석들 그리고 페이블 5 정도 수준되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있는 모델들은 닫혀 있어요. 그냥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모델 통째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키미 케이스는 그냥 모델 통째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갖다 쓰라고. 미국이 크게 충격을 받았겠죠. 중국에 있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 미국의 빅테크 수준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문샷이라든가 딥시크라든가 즈프 정도 되는 AI 회사들은 이미
미국 빅테크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숫자로 그냥 보여준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기 있는 키미 K3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완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AI들이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면 AI가 똑똑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사용처에서 죄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왜 거꾸로 보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AI들의 슈퍼파워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급 AI들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중국은 우리는 위아더 월드다, 오픈소스로 다 프로젝트 하다가 그런데 앞으로는 제일 강력한 AI들은 우리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강력한 AI들을 자국만 쓰고 다른 나라들에게 접근을 막게 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AI들만 공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격차 곱하기 그 공개하지 않는 시간만큼 모든 산업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격차만이 아니고, 왜냐면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에 다 혁신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격차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수출 통제를 하는 거고, 저 수출 통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에만 AI를 의존하는 국가들은 그냥 그 격차만큼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이 때문에 적어도 각 국가들이 국방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격차를 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단순하게 원천 기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의 주권이나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아래에 있는 전력부터,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력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에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에다가 그걸 정말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같은 응용 기술의 모든 산업에 녹여넣는 이 경험들까지 무려 대충 계층을 나눠도 9가지 계층들 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각 국가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저 9가지를 전부 다 나라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안 돼요. 수입해야 됩니다. 히터를 수입해야지 반도체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모든 국가들은 9가지 층에 대해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되 100%다 되는 게 아니니까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좋은 카드 혹은 힘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데이터들과 제조 산업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쓰면은 주도적으로 글로벌 협력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 중국 AI 갖다 쓰면 안 돼?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뒤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 이제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에이전트 토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문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더 잘 이해하는 AI도 중요한데,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AI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경제 비용 관점에서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풀거나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도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토큰 구별하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할 때 똑같은 대답을 넣는데 영어로 묻는 사람은 100토큰이면 될 걸 한국어 사용자는 200토큰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2배가 되죠. 근데 에이전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답만 뱉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토큰들이 있고 결과물보다 수배 이상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도 죄다 토큰을 쓰는데 비용이 곱하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비용적으로 손해보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똑똑한 AI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요. 그 때문에 도파모 사업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오픈 AI, 제미나이, Q&A
자, 이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많은 모델들이 있고요. AI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영어에 비해서 얼마만큼 토큰 비용이 낮냐? 낮을수록 좋겠죠, 비용이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어 큐앤 딥시크 키미 모델이 영어에 비해서 효율이 좋죠. 당연하죠. 중국 회사에서 만든 AI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오면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엔소로픽의 클로드가 2.6배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임무를 하는데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챙겨줄 이유도 없죠. 시장 규모를 보면. 그럼 우리 스스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어야 이 경쟁을 그래도 공평하게 비슷한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느냐? 다행스럽게 원천 기술 관점에서 정말 똑똑한 프론티어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미국, 중국이 아주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 중국 빼고 나면 3위권 그룹, 소위 말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인도, UAE, 일본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3위. 메모리 기반의 AI, 싱귤러리티는 메모리이다라고 얘기한 이 시대의 메모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전력도 원자력 발전이든 재생에너지 발전이든 그걸 송전하고 배전하고 하는 기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 이 AI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산업 환경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중국 특수성이 있죠. 그리고 국민 수용성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용자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이 힘만 잘 합하면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도카모라고 줄여 부릅니다. 우리도 정말 똑똑한 챗GPT 이상 되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작년부터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타트업에 모티프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늦게 조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발표한 AAII라고 AI계의 수능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높은 모델들, AI들이 진짜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아요. 글로벌 평가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등이 클로드 페이블 5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키미 K3가 3등하고 있죠. 44점을 찍었는데 저 점수가 높은 급이냐? 딥시크 V4 가장 좋은 모델과 동급입니다. 우리나라 30원짜리 스타트업이 정부에서 GPU 좀 도와줬더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잠깐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만 믿지 않는 거죠. 이런 중요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그림만 봐도 미국, 중국 기업들 다 빼고 나면 보시면 다 미국, 중국 기업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6월 29일에 발표를 했죠.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입니다. 저 세 개를 합하면 산업 현장에 연결됐을 때 고부가가치 지능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생산 수출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생산된 지능으로 우리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저기서 만들어진 지능들을 해외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전력과 데이터를 원료로 해서 반도체 생산 설비로 하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으로 우리가 생산 공정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근간이 되는 게 3대 메가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걸 지역 관점 정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AI 시대에 도약하기 위한 점프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챙겨야 되는 건 이런 AI 시대 성장 기회가 몇 군데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나 어떤 계층은 매우 큰 성장 기회를 갖게 되지만 동시에 K자형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모든 기술혁명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K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원해서 그 파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주체들을 위해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주체들은
B의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초과 세수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에서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초과 세수를 K자의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미래기술 투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청년 세대입니다. AI는 굉장히 강력한 실행 도구이자 지능 도구이다 보니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확보할 시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냅두면 매우 성장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청년 세대들을 위해 이 세수를 써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수도권 1급 체제 해소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방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산업 기반은 지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방들의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AI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겨야 우리가 AI 시대에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과세수는 이런 곳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고용이 줄어드는 거는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는. 그건 AI 동료, AI 도구를 쓰면 10명이 한 일을 혼자서도 AI 써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랜서로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창업과 관련된 기회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걸 성장 기회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모두의 창업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미 10대 민생 프로젝트로 광의정 송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 당장 AI 국사 상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소세 할 때 보면 하이 넣고 빼고 되게 귀찮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다 AI가 참 똑똑하게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서류 막 따로 챙기는 거 없이 다 인동해서 해주면 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보이스피싱은 이미 꽤 성과가 나오고 있죠. 신고 건수도 피해 건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8가지는요. 인공지능이 친구, 반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착한 친구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시키시고 하지만 이 친구도 모든 걸 똑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친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능력이 질문형이고요.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답을 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친구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 3가지는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종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종교별 AI 활용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외로. 불교가 상당히 앞서가 있는 편입니다. 경전 어렵죠. 스님들이야 워낙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석해 줄 수 있고 명상이라든가 명상하는 데 있어서 혹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저도 뭐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마음 안식을 얻는 때 AI를 활용할 수 있죠. AI 승대나 로봇 법문 같은 경우는 수용성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행사 때 로봇을 활용하기도 하셨고 이런 것들로 또 실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 전달 혹은 마음 돌봄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조금 내부적인 어떤 교리 공부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하거나 혹은 디지털 유산을 성당이라든가 종교 유산을 디지털화하는 데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뭐 설교촌이라든가 이런 예배 기도문 이런 쪽에서 이미 많이 활용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목회 준비나 소통을 돕는 지원 도구로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직자 대체가 아니고 성직자들과
그리고 이 신도들 사이를 훨씬 더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불교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철학 가르침과 AI가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불교의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혼자 생기지도 않고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연인데, 실제로 AI도 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델 하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컴퓨팅 파워에, 프롬프트에, 사용자들이 입력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AI가 어떤 결과물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을 해야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실제 최근의 AI들은 모델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 모델들이 질문에 대해서 들어온 걸 보고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답을 뱉어내는 형태로 하는 거죠. 여러 조건이 만나서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AI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감우화입니다. 예. 고정된 본질이 없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AI도 고정된 지식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꺼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모델도 유형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본질은 확률적으로 결과값을 뱉어내는 게 거의 본질에 가깝고,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입력을 하고 성격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친절한 선생님처럼 될 수도 있고, 논리적인 분석가처럼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밝고 활달한 마케터처럼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생성 AI도 고정된 하나의 이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맥락과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무상이다, 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죠. 세상 AI판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어제 이 주장이 맞았다가 오늘 보니까 저 주장이 틀린 거고, 오늘 틀렸던 주장이 다음날 되면 맞게 증명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내려오는데 맞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적어도 AI에서는 내일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과 인가입니다. 불교에서의 업, 인가처럼 생성형 AI도 다양한 학습 데이터, 활용 데이터, 사용자들의 입력, 얘네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라든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정의할 것이냐,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인과관계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 이 AI에다가 계속 나쁜 데이터를 주입을 했으면 그게 업이 쌓여서 이상한 결과를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입니다. 자비. 네, 스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짧은 거지만 그냥 유사성을 말씀드린 거라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의 자비의 사상은 앞으로 AI 시대 AI가 인간을 위한 AI가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활용하는 과정, 양쪽 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도움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학습도 시키고 활용도 하고, 그 기저사상의 자비라고 하는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위한 AI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를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존 남아있는 챗GPT, 제미나이가 잘 대답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물어보면 할루시네이션 남발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렇겠죠. 학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불교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교 지식 혹은 경전과 관련된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디지털하고, 경전이 있으면 경전 해설서에 우리 많은 스님들이 강연하셨던 것들을 죄다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켜줘야 하고, 이 데이터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불교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최근 도파목에서 만든 모델들에 태워서 더 공부를 많이 시켜주면, 왜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교의 교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AI는 어떻을 거냐? 모두를 위한, 불교에 관심 있는 국내 사용자들 혹은 신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신도들도
뭐 기본적으로 AI가 번역은 되게 잘하니까요. 이런 신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불교의 사상 가르침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돌봄이라든가 교리경전의 지림답은 기본적인 거고 수행을 위해 돕는 여러 가지 도구들까지도 활용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 요즘 MZ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게 불교지 않습니까? 이 MZ세대들의 창의성을 AI 저작 도구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불교의 활동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가능해질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마무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불교 철학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AI도 불교의 어떤 대중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여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모여서 실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이 미래에 조금 더 발전이라는 표현 좀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널리 많은 분들께 이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